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성호 세무사님 모시고 우리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세무사님이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네. 2025 경제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요즘에 최근 특히 상속 증여 관련해서 잘못하면 세금 또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상속 증여에 대한 네. 세부담은 점점 더 한 개인이 짊어지기에는 네. 점점 네. 더 힘든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왜 그렇죠? 네. 일단 말씀을 바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화면을 보시면 일단은 내년부터 네.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대상이 좀 확대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도 시점은 사실 이제 2024년 12월 33일인데 그 이전에 이제 관련 뉴스로 11월 달하고 11월 달 초에 이미 뉴스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상업용 부동산, 내가 월세를 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꼬마 빌딩에 대해서 지난 2019년도부터 감정평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국세청 혹은 일선 세무서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세수를 확보하기에는 아주 손쉽고 나이스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그걸 좀 많이 확대를 하겠다. 다만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주택은 당연히 아니고 이 초고가 아파트 혹은 이제 아주 뭐 소위 말해서 부촌에 있는 호화 단독 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관련 기준도 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2022년 자료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가 대략 1,900만 호 정도 돼요. 그 중에 아파트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아파트가 1,200만 호 정도 되고 나머지 한 단독 주택이 대략 한 나머지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아파트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상위 랭크에 되는 이 물건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세수 확보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상속세 및 증여세 원칙적인 평가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일 전후 6개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까지가 원칙적인 평가 기간이고 이 기간 내에 내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가액이 있거나 경매 공매가액이 있거나 혹은 그 재산 자체를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그걸 시가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평가 기간 내에 없는 물건지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제 함난더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최근에 거래된 2024년 3월달 거래 이후에 가장 최근 게 2022년 3월달이고 그리고 평수가 조금 큰 100평짜리 우측 화면을 보시면 2024년 4월달에 최근 거래라고 한다면 2023년 8월달이 그 뒤를 이어서 또 최근 거래이기 때문에 이 평가 기간 내에 있는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평가 기간 내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시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시가에 대해서 좀 예외적으로 평가 기간 내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에서 나온 근거를 보시면 대부분 시가하고 공시가격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가가 220억인데 공시가격은 80억이었을 거예요. 39%.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가 뭐 시장에서 제3자한테 팔게 되면 이 정도 값어치의 아주 높은 금액인데 이걸 세금적인 부분에서 끌고 들어오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평가기간 내에 가액이 단순히 없다라고 해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가액, 소위 말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은 기준 시가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세수 확보가 그만큼 덜 되더라. 그래서 좀 현실가에 맞게 좀 더 이제 세수 확보를 하자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도자료에서 근거로 든 게 뭐 보시면 타워팰리스하고 그리고 트리머즈나 리면 포스티지 같은 아파트를 비교를 했죠.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 시가가 37억이고 시가가 7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시가가 70억이 쓰려고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평가 기간 내에 없더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준 시가 37억으로 하니까 증여세가 약 14억 정도 좀 모자라게 나오는데 중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거래 사례가 빈번하니까 물론 이제 트리마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또 보기에는 일반적인 아파트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중형 아파트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런 아파트는 그래도 이제 좌측에 있는 타워팰리스보다는 평가 기간 내에 거래 사례가 있다 보니까 기준 시가가 아니고 시가를 쓰더라. 그래서 40억에 해당하는 시가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15억이고 또 43억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16억 7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게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게 부당한 사유가 아닌가라고 좀 근거를 들었는데 일단은 사실 근거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전용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 차이에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한 것뿐이고 또 같은 면적이라고 하면 또 비슷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좀 그런데요. 이게 약간 납득하기가.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주택에 대해서 이전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사업을 2025년부터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2019년도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사실상 이제 실무적인 다툼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많고. 그래서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서 이게 과연 평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재작년이죠. 2023년 7월 3일 날 이 사무처리 규정을 좀 새로 마련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는 감정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시가하고 보충적인 평가 방법, 그러니까 기준 시가하고 감정가액의 차이가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10억이 넘어가거나 비율로 봤을 때는 10%가 넘어가면 우리가 감정평가로 나중에 사후적으로 별도로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이 주택에 대한 이 감정평가 확대 사업은 그 요건이 좀 더 그 타이트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 2025년부터는 신고 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비율은 10% 유지를 하면서 10% 이상 넘어가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확대가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그만큼 좀 더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많아졌다. 그럼 저거는 주택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그 비주거용 기존에 했던 그런 것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일단은 비주거용 건물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석은 없습니다만은 주택에 대해서 5억 원으로 굳이 달리 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비주거용 건물도 역시나 나중에 사무처리 규정이 개정이 돼서 5억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부터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이게 고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이 뭐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죠. 네. 그런데 없는데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거인 것 같은데. 네. 맞죠? 아마 고가 주택일수록 저기 기준에 더 부합을 할 거니까. 그렇죠. 네. 사실상 저 기준에 따라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왜냐하면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어쨌든 세무서, 국세청 입장에서 당시에 이제 기준 시가를 신고를 하셨지만 감정평가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로 추징을 해가지고 별도로 덜 낸 세금에 대해서는 더 내세요라고 하는 거라서 나중에 어쨌든 사후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면 대부분 이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약간 개인적인 의견인데 차라리 이게 비율로 가면 뭔가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이 절대금액 5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지금은 그렇다 치지만 어차피 통화량이 계속 늘어날 거고, 맞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긴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이제 낮은 그런 기준으로 돼버리면은 이제 뭐 아까 나왔던 뭐 트리마제나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흔하게 살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들도 맞습니다. 뭐 랜드마크 정도만 되면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 저 금액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저게 소위 말해서 학군지에 있거나 그럼요. 아니면 지방에 좀 메인이 되는 그런 동에 있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충분히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 개선이 필요한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보도자료에 대한 기준을 놓고서 좀 깜짝 놀란 것이 일단은 비율은 그대로 두고 절대적인 금액만 줄인 게 소위 말해서 뭐 함정수사가 아닌가. 5억에 해당하는 가액은 너무나 쉽게 또 달성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 그렇지만 이걸 또 완화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완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되냐, 이게 또 문제인데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나 증여분부터가 아니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정 기한이 도래한 부동산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아셔야 될 게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이게 양도세처럼 우리가 신고한다 그래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금 납부한다 그래서 결정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가 결정하는 정부부가 세목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세금 납부를 하는 거는 납세자 협력 의무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국가가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게 대한 타당성 검증을 또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결정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신고 기한 지나고 상속세는 9개월, 증여세도 신고 기한 3개월 지나고 6개월까지 이 세무조사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정 결정 기한이 2025년부터 도래하는 거기 때문에 역선하게 되면 상속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 1일 이후 상속이 발생한 분부터, 사망을 한 분부터,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이제 4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이미 상속이나 증여는 이루어졌지만 법정 결정 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소급해서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24년 작년 9월 가격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주춤했잖아요. 대출 규제 들어가면서. 그때 9, 10, 11 증여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갑자기 머리 아프네. 이런 감정평가 사업이 사실상이 이제 국세 세수 결손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4년 올해 12월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11월까지 누적된 세수 결손이 8.5억 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56조 원이 이미 발생을 해서 네.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감정평가 사업을 법에서 일단 한번 박아두면 네. 이걸 법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로도도 아주 낮고 실적도 굉장히 높은 이런 세수 확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해서 대부분 뭐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다 살펴보고 또 재산 누락이 있는지 다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물론 이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입장에서 유효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로도나 아니면은 조세 저항 같은 거, 네, 조세 저항이나 또 이제 세적에 따라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 한 분이 한 번에 세무조사 10개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 피로도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감정평가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있습니다. 뉴 트렌드가 되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취득세 중과가 뉴 트렌드가 해서 거의 이제 뉴 노멀로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네. 왜 한숨만 계속 나오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건 최근에 좀 있었던 사례인데요. 네. 증여세를 무신고하셨어요. 이분께서 이제 2017년도 3월 17일 날 남편분께서 아파트를 2억 원에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네. 2023년 12월 18일 날 아내분,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죠. 6년 정도 지나서.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6억이라고 하는 증여재산 공제 범위 이내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죠. 아마 증여세 신고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분께서 이제 또 나이도 많으신 분이시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 이듬해 작년 7월 5일 날 아파트를 1억 5천에 매매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월과세 적용되니까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 양도세가 사실은 2,58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니 보유기간도 1년 미만이고 그렇죠. 세율 자체가 77%인데 취득 당시에 이게 증여세 신고를 우리가 시가 기준으로 안 하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는 이걸 시가로 자기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진 않아요. 그냥 기준 시가로 그냥 종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1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1억 5천만 원에 팔았고 취득가액은 1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4천만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벌써 2,580만 원, 2,6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사후적으로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좀 상담을 하신 분이신데 이거는 이제 다행히 재산평가 심의라고 하는 걸 신청을 하시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신고기한 6개월 지나서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정 신고기한이라고 하죠. 이 신고기한 이내에만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내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평가기간 내에 양도가액 1억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소급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으로 당시에 증여세를 수정해서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기준이 6개월이에요? 아니면 아까 그 결정기한 9개월? 결정기한까지입니다. 결정기한 아까 우리 보셨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미 지나고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9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이 재산평가 심의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평가 심의를 신청을 해서 사실상 이 취득가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새롭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양도세가 없다. 그래서 재산평가 심의 신청서라고 하는 거를 좀 작성을 해서 관할 지방청에 있는 재산평가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평가 심의 접수를 받고 90일 이내에 답변을 주기로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한 달 이내에 대부분 답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좀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뒤늦게 내가 증여세 무신고를 했지만 이런 평가 심의를 통해 가지고 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뭐 저희 채널을 보면서 공부도 중요한데 꼭 이게 정말 일이 터지면 물론 일 터지기 전에 가는 게 제일 좋지만 일이 터지면 그래도 그 세무사님들을 만나서 별도 상담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훨씬 내용이 방대하니까 이 세무사님들은 이제 그런 방법이 뭐 10개, 5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있을까 이렇게 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설령 내가 놓쳤다고 하더라도 기간에 대해서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잘 모르겠는데 뭐 대략 6개월이 돼, 9개월이 돼 이것만 기억해도 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야, 그러면은 오늘 굉장히 유용한 팁도 저희가 알아봤고. 살짝 좀 속타는 내용도 봤어. 왜 5억이야, 그게. 좀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증여 같은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부담을 낮게 해서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낮게 해서 그걸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취득가가 낮아지니까 나중에 양도세금 더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님은 이제 상담 오시면 어떻게 가이드를 주세요? 일단은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풍속 효과입니다. 한쪽에 세금이 줄어들면 또 반대쪽에서는 어딘가 또 세금이 더 크게 튀어나오는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먼저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가족분들 전체 입장에서 자산을 또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그 운용 방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할지 모르시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담을 내가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금 얼마입니다 라고 절대적인 금액을 내가 인지하기 전에 단순한 상담을 하더라도 운용 방향이 보이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운용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답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처분을 할 예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지금 당장 세금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할 미래에 더 큰 양도세 부담이나 아니면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재산 가치를 향유를 하면서 운용을 할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죠. 자,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당장의 비과세 이런 것보다도 자산을 어떻게 계속 굴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에서 절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성호 세무사님 포함해서 다른 세무사님들이 어떤 파트너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내용 잘 들어봤고요. 세무사님 저희 오늘 또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 마지막 마무리 멘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주 출연하고 있는데요. 재산 관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이 이제 한 해, 두 해 정도에 해당하는 단기간에 끝나는 이런 수건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부모님의 생애기간 또 걸쳐가지고 나의 생애기간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대열이어가지고 재산을 불려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지향점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상담을 하실 때도 이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하셔가지고 가족 전체의 좀 논의점을 먼저 마련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것이 이게 상담을 할 때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상담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어차피 이제 가족분들이 다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머리를 좀 맞대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